최근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향해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버렸죠. 네, 맞습니다. 이게 2021년에 채굴이랑 거래를 아예 다 막았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것 중에서는 정말 가장 단호한 선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오늘은 중국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 왜 유독 스테이블 코인을 딱 집어서 저격했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목표가 뭔지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또 규제 하나보다 하고 넘길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중국의 어떤 금융 안보 그리고 통화 주권에 대한 상당한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위기의식이요? 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달러로 보고 있다는 점,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조치가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중국이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디지털 위안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들을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중국인민은행이 정확히 뭐라고 발표했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법정 화폐가 아니다. 이 말은 사실 전에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했었죠. 근데 이번 발표가 유독 좀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불법행위 단속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 말이 처음 나온 건 아닌데 이번에는 톤하고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뭐랄까 경고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암호화폐의 화폐적 기능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뿌리 뽑겠다 이런 선언에 가까워요. 아, 그냥 싹을 자르겠다. 그렇죠.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이게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번 발표가 인민은행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공안부, 최고인민법원까지 포함해서 무려 13개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회의를 열고 내놓은 경고예요. 13개 기관이요? 와, 이건 그냥 금융당국 메시지가 아니라 거의 뭐 국가 차원의 총동원령 같은 느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사법기관까지 전부 동원됐다는 건 앞으로 적발되면 단순 행정조치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각오하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렇군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이용한 지하 거래나 자본 유출 시도가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고 되네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움직이면서까지 문제 삼는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니라 왜 하필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네네. 아니 변동성이 큰 자산이 투기 위험도 크고 더 위험해 보이는데 말이죠. 자료에서도 뭐 자금 세탁, 고객 확인 미준수 이런 이유를 들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그냥 위험한 디지털 돌덩이 뭐 이 정도로 봐요. 가격이 오르든 느리든 자기들 통제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의 실체는 통제 불가능한 자본 유출 통로, 그리고 사실상 디지털 달러 그 자체입니다. 디지털 달러라는 표현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리네요. 네. 중국은 아시다시피 개인이 1년에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이 5만 달러로 딱 묶여 있잖아요. 강력한 외환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우회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거기서 완벽하게 우회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보통 해외 송금은 은행 거치니까 기록이 다 남고 당국에 보고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개인 지갑끼리 주고받으면 누가 누구한테 얼마 보냈는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추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경도 없고 시간도 금액 제한도 없죠. 이건 중국의 금융 방화벽에 구멍이 뚫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 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와, 사실상 중국 영토 안에서 인민은행이 아니라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그런 작은 금융 시스템이 생겨나는 셈이죠. 베이징 입장에서는 국경 안에 통제 불가능한 금융 조개지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와, 금융 조개 질환이 그렇게 비유하니까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국 통제가 워낙 강력한데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을 빼돌릴까요?
그 수요가 정말 중국 금융 시스템을 흔들 만큼 클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14억 인구 전체가 이걸 쓰는 건 아니죠. 하지만 중국의 부유층이나 기업들 사이에서는 항상 자산을 해외로 옮기려는 수요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실제 규모보다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이 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위안화를 버리고 가치가 안정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걷잡을 수 없는 자본 유출, 그러니까 뱅크런하고 비슷한 사태가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중국 당국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시나리오예요. 알겠습니다.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정에서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본토에서는 이렇게까지 철통같이 막으면서 바로 옆 홍콩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라이센스를 내주고 심지어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아니, 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 정책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거의 모순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중국의 아주 영리하고 계산된 이중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험은 홍콩에서, 통제는 베이징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실험은 홍콩에서, 통제는 베이징에서. 네, 중국도 바보가 아니죠. 웹3나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의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이 흐름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국제금융 허브인 홍콩을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로 활용하는 거예요. 샌드박스. 네, 홍콩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기술적 가능성은 시험해보고 글로벌 자본이랑 인재도 유치하면서 그 데이터를 전부 흡수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가 본토 금융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건 완벽하게 차단하겠다 이겁니다. 본토와 홍콩 사이에 거대한 금융 방화벽을 세워둔 셈이죠. 일종의 통제된 실험실이군요. 그런데 그 방화벽이라는 게 정말 효과적으로 작동할까요? 홍콩에서 허용된 자본이 어떻게든 본토로 스며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홍콩에서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는 RWA 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는데 베이징에서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엎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또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홍콩 법인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건 역시 베이징이 즉시 막아섰죠. 결국 홍콩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최종 결정권과 통제의 고삐는 여전히 베이징이 꽉 쥐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홍콩의 개방 정책마저도 본토의 통제라는 더 큰 그림 안에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 이 모든 움직임이 가리키는 종착지는 결국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디지털 위안이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미 디지털 위안 개인 지갑수가 2억 2천만 개를 훌쩍 넘었다고 하던데 정말 무서운 속도네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그토록 강력하게 억제하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디지털 위안, 즉 ECNY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점적 지위. 네,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모든 자본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요. 마치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유리지갑을 나눠주는 것과 같아요. 투명한 유리지갑이요? 네, 내가 어디서 검은 통을 놨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까지 정부가 원하면 전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효율성은 극대화되겠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고요. 그렇죠. 이런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통제 불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 돌아다니는 걸 용납할 리가 없죠. 디지털 위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시장에서 아예 없애버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국내 금융 안정을 넘어서는 문제 같네요. 물론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그리고 그 달러의 힘을 등에 업은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거대한 통화 패권 전략의 일환입니다. 전 인민은행 총재였던 저우 샤오찬까지 직접 나서서 스테이블 코인이 과도한 투기로 변질되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외부를 향한 경고인 동시에 혹시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는 내부 인사들을 향한 강력한 입단 속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최고위층의 위기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발언이군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지향하는 탈중앙화나 익명성 같은 가치와
중국의 국가주도 중앙통제 시스템은 애초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중국의 외환 통제를 무력화하고 또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도 정면으로 부딪히니까요.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강경한 태도가 글로벌 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위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회로 해석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다른 지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국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USDT나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에겐 상당한 간접적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가상자산 허브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간의 경쟁 구도에도 아주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거고요.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 펀드가 아시아 헤드쿼터를 어디에 둘지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콩은 중국 시장 접근성이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베이징의 지시 한마디에 사업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는 정치적 리스크를 안게 된 거죠. 아, 그렇죠. 반면 싱가포르나 두바이는 그런 리스크는 없지만 중국 시장과는 분리되어 있고요. 이런 저울질이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각 커브의 장단점이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할까요? 투자자라면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의 이런 규제 리스크가 이미 시장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둘째,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편입될 경우 기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진짜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중국의 목표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중국이 진짜로 싸우고 있는 대상은 암호화폐라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화폐의 등장을 막으려는 거였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화폐 통제권, 즉 돈의 발행과 유통을 누가 쥐느냐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미국 달러 패권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 코인과 국가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위안의 장기적인 대결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거대한 화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돈의 개념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